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강원도는 제 외가입니다. 저는 강원도의 외손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추억과 향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강원도 하면 아름다운 산과 바다, 좋은 인심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마는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환경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의 미래를 강원도민들이 스스로 열 수 있게 많은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특별자치구를 추진을 해서 강원에 그 중첩된 많은 규제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강원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의료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정밀 의료 산업의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춘천의 데이터 산업단지와 원주의 건강보험공단 또 심평원 같은 이런 공공기관의 데이터들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들을 전부 합쳐서 춘천 원주에 정밀 의료 산업 기지를 구축하고 또 아울러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의 LNG 기지를 바탕으로 대량 수소를 생산해서 액화 수소 에너지의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관광 거점 도시 양양의 인바운드 공항 속초 크루즈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강원도를 동북아 관광 거점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 지역은 독일, 영국의 전례에 따라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대체 산업을 발굴해서 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내국인 면세점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영월 삼척, 또 평택 삼척, 춘천 속초 등 이 강원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고속화 전철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강원도의 외손자가 강원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교 학점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본선에 나가면 바로 교육 문제는 이게 토론이 붙을 겁니다. 저는 고교 학점제는 교육의 제공하는 교육의 그 다양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시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게 이제 그 기반이 좀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설도 뒷받침을 해야 되고 학교에 또 교사도 학점제를 하게 되면 또 그 분야별로 교사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전면적인 이런 고교 학점제로 간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경제특별자치도로 되면 강원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이나 이재명 지금 후보가 내는 공약은 경제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이게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 지금 북한과의 이 경제교류를 지금 전제로 하는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성공단 사업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성이 없고 경제특별자치도는 이제 제주도하고 좀 유사하게 지금 중앙에서 쥐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중첩적인 규제 권한을 상당 부분을 강원도에다가 좀 이양을 시켜가지고 제주도와 유사하게 강원도에 좀 자율권을 준다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대구나 경북은 또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거는 특별자치도 안 합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왜 강원도는 규제가 사실은 너무 심합니다. 산림, 뭐 군사, 환경 이렇게 해서 심한 데는 중첩 규제가 19개 있는 것도 있어서 다른 지역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뭐 다른 데도 그럼 특별자치도에서 그건 아니죠. 강원도는 그만큼 규제가 많다. 그러면,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제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재정 그 자주권을 더 부여하겠다고 늘 말을 해 왔는데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재정 자주권을 더 줘야 될 것이고 문제는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유치를 하게서 한다는 것이지 규제를 풀어가지고 여기에 재정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원도민이 판단해서 지금 제주 특별 그 자치도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개입하기보다는 제주의 발전을 제주 도민들이 제주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니까 그에 유사하게 가는 규제 것이죠. 풀려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규제를 푸는 게 그게 옳은 방법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뭐 건건히 협의할 수가 없고 또 중앙정부는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체포영장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거 저도 이거 처음 있는 일인데 처음 보는 건데 27년의 법조 생활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고요. 네네. 총론 부분에서 그런 총론만.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압박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영장 사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의 당대표가 여권 실세가 공수처에다가 누구를 구속하고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 전에 이거 빨리 구속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당에 대한 경선 개입 아닙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국민의힘 경선의 재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평화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평화를 원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그런 안보 태세와 이 국방력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몇 년 동안 그 북한의 그 핵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그 안보 태세만 약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저는 남북 평화의 기본 조건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어떠한 평화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미 그리고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미사일 대응 또 감시 정찰 자산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일단 비핵화가 아직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북한을 개방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됨에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님은 미일 중러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원칙으로 4강 외교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미국과는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금 동맹 체제가 좀 많이 흔들려 있는데 상호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일본과는 우리 과거사 문제하고 또 우리 미래의 문제를 같이 좀 타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중국은 우리가 기후협약이라든가 이런 비군사적인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그리고 우리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은 좀 많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져 있고 했는데 우리 과거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대러시아 그 외교 그 지평을 넓혔습니다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과거와 같이 좀 더 긴밀한 관계로 복원시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떤 방식으로 동맹 강화를 하시겠습니까? 한미 그 동맹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인 군사 협력이고 우리가 지금 한미 간의 핵공유 협정 같은 거는 할 생각이 핵공유보다 있습니까? 지금 더 한미 간의 핵공유라는 것도 예.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한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 그 합동 군사 훈련이 너무 장기간 제대로 안 돼서 그거를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와 미국 간의 그 안보에 관한 신뢰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비군사적인 일본과 과거를 묻고 미래로 가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 문제는 명확하게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과거 때문에 일본과의 교류를 안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본과도 꾸준히 교류를 해야 우리 그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처럼 일본과도 꾸준히 교류를 해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알겠습니다. 얻어낼 예, 수 예. 있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정부가 경우에 바뀌어서 버리면 되는 중국과의 거니까. 외교 정책의 네. 기본은 네. 국가적 자존심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국가적 주권 사항에 자존심을 갖고 대해서는 해야죠. 서로 상호 존중을 한다는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네. 대통령의 그 역량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지 TV 토론 갖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두 번의 당대표와 또 두 번의 대선 출마, 지사, 5선 의원 이런 이제 정말 그 눈부신 경력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님하고 가까이 근무했던 사람들, 이 홍 후보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예. 그러고 뭐 이거는 뭐 제가 홍 후보님하고 뭐 언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그 캠프에 이제 그 들어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뭐 줄 세우기다 무슨 뭐 공천 장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 좋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저는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정치 초심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근데 왜 홍 후보님 쪽에는 상대적으로 그게 적으며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어쨌든 공천을 안 줘서 나가서 당선이 되셨지만 또 복당을 하는데 또 동료 의원들이 참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또 자질이 있는 반면에 리더십에 있어서는 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갈등을 풀면서 끌고 나가기에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이런 리더십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홍 후보님께서 근데 본인이 좀 이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이렇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예, 생각을 안 그거 하시고요. 차라리 꼭 이렇게 해오면서 꼭 제가 한번 우리 홍 후보님께 정치 선배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동맹과 동반과 우호의 차이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을 다 내주는 거죠. 속을 그야말로, 내준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밀 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가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정찰 자산, 그래서 수집한 이런 정보 이런 것들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벌써 우리가 한미 연합 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전시 작전권을 뭐 미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넘겨받으려고 해도 또 이 작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돼야 하니까 그 정도 되면 동맹이고요. 그리고 동반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라든가 기후협약이라든가 이런 사안별로 우리가 합리적인 발전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경제, 문화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좀 교류의 폭을 좀 넓혀가면서 상호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예. 안동대학에서 예. 그 정년 관계없이 평생 그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를 찾아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고 첫째.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직무급으로 하는 일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맞춰서 줘야 된다 해서 소위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좀 없애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없습니까?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공공기관 부분은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분야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줄여나가고 아니, 공공기관도 민간- 지난번에 인국공 사태 같은 거 보면 비정규직이 있던 분들을 그냥 바로 그냥 그거는 이제 정규직 전환하는 그거는 청년들이 잘못한 싫어하거든요. 거죠. 그거는 정부가 잘못한 거고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 것이고 그리고 민간 분야는 여러 가지 그 관에 대한 조달 납품 분야라든지 또는 어려운 경우에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예.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예.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등을 줄여 나가는 어떻게 줄여나가냐? 아니 어떻게가 아니고 예. 그거는 줄이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예. 그런 데에다 정부가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네, 국민 여러분,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참 저에 대해서 오랜 세월 괴롭히고 또 정치 일선에 나서니 제가 국민의힘에 경선 운동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방해해 왔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그 구속영장, 그 소위 영장사주에서도 보듯이 여당의 대표가 공수처에다가 아주 대놓고 강제 수사 안 하냐고 하고 이런 관행과 법리에 위배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기각되니까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했다가 이렇게 망신을 이렇게 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만큼 제가 두렵기 때문이고 본선에 나올 때 가장 힘든 후보이기 네.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